현재 일본 내에서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과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의 태도가 다른 것 같다며 이러한 현실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온라인상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들은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코로나19 정보 제공의 태도에 차이를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오키나와 미군 부대에서 1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부대를 폐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제대로 일본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오키나와 당국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현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미군의 감염 방지 대책을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오키나와의 미군이 지역사회 문제로 발전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미군의 대부분은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데 이들은 제대로 일본 당국에 정보를 주지 않으며 오키나와는 주민들이 직접 미군을 감시하는 등 미봉책으로 오키나와 주둔 미군을 상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확진자의 격리도 오키나와의 차탄 호텔을 빌려 감염자를 따로 격리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역시 오키나와 현의 주민들을 배려하지 않고 위험한 처사라고 강력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오키나와 주민들은 오키나와 미군 부대인 텐마 비행장 등에 나와 주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미군 부대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고 시위하는 등 코로나 문제로 미군과 갈등이 심각해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키나와에서 예민한 것은 섬지역 특성상 의료 붕괴 사태로 이어지기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근 2개월 동안 확진자가 제로였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를 미군이 완전 뒤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미일 방위 합의로 인해서 제대로 코로나 관련 정보가 일본 측에 넘어오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상황은 일본과는 차이가 난다며 주한미군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즉시 밝히고 격리시설로 보내진다는 것이죠. 오키나와에서 일반 호텔에 격리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오산 기지와 캠프 험프리스 등으로 보내집니다. 주한미군은 나이와 동선도 공개된다는 점도 차이가 나서 오키나와 주둔 주일 미군과 차이가 심하게 난다는 것입니다. 오키나와에서는 감염자 폭발 이후에 뒤늦게 당국의 요구로 미군들이 근처 쇼핑몰과 식당에 방문했다는 것이 알려져 군부대 주변 업소의 직원 130여 명이 PCR 검사를 받는 등 자칫 지역 집단 감염의 위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주요 포털에서는 전생에서 가장 많은 돈을 주일 미군에 지불하는 일본이지만 그에 걸맞은 대우를 못 받는 게 아니냐며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고노다로 방위상이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열고 제1미군의 감염 방지책에 문제가 있으며 엄격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주일 미군의 감염 확대 방지 대책 중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으나 무슨 문제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변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자조적인 의견도 보이는데 각종 포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일본 당국이 코로나 검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은폐하니까 미군도 그와 비슷하게 숨기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국은 투명하게 검사하고 동선 추적 등 모든 코로나 관련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니 미국도 그에 적극 동조해서 각종 정보를 주고받는 선순환이 되는데 일본은 미군은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제대로 동선 추적도 안 되고 검사도 안 해주니 미군도 아니라다는 것입니다. 실제 일본 도쿄의 경우 최근 일주일간 200여 명 내외의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동선 추적에 실패하며 사실상 코로나 관련 역학조사가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긴급사태를 선언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일본 공중파 방송에서는 일본 당국이 제대로 검사를 안 한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는데 기가 막힌 모습이 나옵니다. 날짜별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자 검사하는 숫자를 점점 줄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일 243명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3,800명이 검사했고 11일에 206명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2,000명이 검사했습니다. 12일에는 206명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500명만 검사를 했는데 절반 가까이 확진자가 나온 것이죠. 이런 상황이 나오자 13일에는 몇 명 검사했는지 공개를 안 했고 최종 확진자는 119명이 된 것입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검사 숫자를 줄여서 확진자 숫자를 낮추고 도쿄에서 200명이 넘는다고 연일 보도가 나가자 아예 검사를 거의 하지 않아서 100명대로 줄인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려가 되는 점은 12일의 확진자 비율인데 500명 검사 시에 200명의 확진자가 나온 모양새인데 전체 검사자의 40%가 확진자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누진 테스트 숫자가 140만 건인데 이 중 단 1% 정도인 13,512명이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테스트 숫자가 모자라며 테스트한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 관계 당국이 개입해서 통계를 여전히 조작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일본 내 확진자 숫자는 현재 파악된 것의 10배 이상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맞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되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일본 당국이 고우트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개시하면서 확진자가 폭발하여 불안감이 고조되니까 이를 잠재우려고 테스트를 의도적으로 낮춰서 겉으로 나오는 확진자 숫자를 줄인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CNN은 이미 3월경에 일본의 그래프는 다른 나라와는 다른 이상한 모양새이라고 보도하면서 통계를 조작하고 중요 정보를 은폐하는 일본 당국이 제대로 된 코로나 확진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스콧 고틀립 전 FDA 실장은 한국과 같은 테스트 확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일본은 정보를 숨기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나중에 일본이 동북아시아의 감염자 클러스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일본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한 셈입니다. 현재 일본 국민의 50%는 고우트 캠페인을 취소하고 다시 긴급 사태를 선언, 이동 제한을 해야 한다면서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관련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군이 한국과 일본을 다르게 대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시스템에 맞춰 미군도 대응하는 것뿐인 것이죠. 한편 한국에서도 방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미군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미군이 제대로 방역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현재 14일 격리 후 PCR 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지만 한국 입국자들 중에 점점 많은 이들이 확진자가 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과연 한국 오기 전에 제대로 격리를 거치고 PCR 검사를 하는지 한국도 알 길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격리하고 PCR 검사까지 한 것 치고는 너무 많은 미군들이 한국에서 확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부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미군이 문제를 일으키는 등 미군으로 인해서 집단 감염이 될 수 있음을 관계당국은 주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미국 본토에서 코로나가 악화 일로로 치닫는 것 또한 미군에서는 좀 덜 신경 쓰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100명이 된다면 질본을 비롯 전국에서 신경을 곤두세울 일로 보도가 나가겠지만 미국에서는 10분에 500명가량의 확진자가 나오는 속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확진자 숫자는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착시 현상이 나옵니다. 미국은 지금 현 시점이 가장 심각한 상태라고 파악됩니다. 매일매일 신규 확진자가 신기록을 세우고 있으며 7만 명에 육박하는 환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 당국도 다시 봉쇄 조치를 검토하면서 전국적으로 셧다운을 해야 하는 고민에 빠집니다. AFP통신은 이날 하루 미국에서 5만 9천 명가량의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날 주 저녁 모든 술집의 문을 닫고 식당 내 식사를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날도 8천여 명의 신규 환자가 나오면서 누적 환자가 약 33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전역을 다시 재봉쇄해야만 할 정도로 심각하게 코로나가 퍼져나가는 추세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곧 학교를 개학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으로 인해서 대학은 물론이고 초중고 개학을 밀어붙인다는 점에서 주별로 적지 않은 부담을 지고 있고 이 상황에서 개학이 가능하겠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정상화와 교육계 정상화를 위해 억지로 봉쇄를 풀고 가을 학기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오히려 국민 안전에 해가 되므로 지지율에 마이너스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당인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악화일로를 걷는 코로나에 대해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대학의 릴리언 에보 교수는 지금 미국은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의 진원지라며 6개월 전에 중국 우한에서 봤던 것 우리가 지금 거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플로리다주의 이런 확산 사태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그와 동맹한 주지사들이 옹호한 공격적 경제활동 재개 전략이 어떻게 현대사의 최악의 정치적, 경제적 결정 중 하나로 변모하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파인 CNN, 뉴욕타임즈 등은 매일 기사거리가 넘치는 셈이 됐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양대학군 LA와 샌디에이고는 다음 달 시작하는 가을 학기에 100% 온라인 수업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렇게 되면 관련된 한국 학생들은 미국에서 추방되는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국에서는 미국이 경계가 됩니다. 사실상 미국은 방역 포기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은 미군을 비롯해서 미국발 감염자 입국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현재 국내 감염자보다 해외 감염자가 매월 늘어나는 추세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나마 한국에서는 동선 추적을 비롯해서 지역 감염을 최대한 막으려는 당국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에서 일본보다 좀 더 낫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있겠지만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경계는 지속돼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을 겨울에 훨씬 심각한 팬데믹 국면이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대한 전 세계에 오픈한 상태로 경제를 가동한다는 방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미국을 비롯해서 동남아까지 우죽순으로 퍼져나가는 코로나 기세에 관련 정책을 고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썸네일 보시고 들어오셨겠는데요. 지금 이란, 이 테헤란 인근에서 계속 폭발, 화염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타는 테헤란입니다. 이스라엘 소행으로 지금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스라엘의 다음 타겟은 평양일까요? 왜 또 제가 이렇게 연관을 짓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테헤란 인근에 이란 핵 의심 시설에서 발생한 의문의 폭발이죠. 제가 얼마 전에 간단하게 한번 보도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가디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 동쪽의 파르친 일대 군사 기지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이 시설은 현지 시각 26일 새벽 엄청난 섬광과 함께 거대한 연기가 솟구쳤으며 이란 당국은 군사 기지가 아닌 인근 가스 저장소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SNS에 군사 기지가 봉쇄되고 군인들이 투입되는 사진이 유포됐다. 파르친 시설은 이란 기술자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핵탄두용 부품 실험을 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란은 지금까지 이런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다 라고 지난 6월 26일 가디언이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란은 뭐 일반 가스 시설이다 라고 했지만 여기에 사실은 이 핵 미사일 만드는 핵 관련한 시설이었다 라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사이버 공격에 의한 그 폭발이다 라고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스라엘의 사이버 공격에 의한 이런 폭발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런데 6월 26일 날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보름 동안 계속 순차적으로 폭발들이 테헤란 인근에서 막 여기저기 계속 지금 폭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란 곳곳에서 펑펑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6월 30일이에요. 아까 그 폭발이 있은 지 5일 후에 테헤란 북부 의료시설 보건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더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란의 고위층들이 이용하는 의료시설이에요. 보건소라고는 하지만 뭐 입원실도 있고 막 그래요. 이게 밤 9시에 지하에 있는 의료용 가스가 폭발해서 여기 지금 뭐 대규모 폭발이 나고 화염이 발생하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건소가 아니고 굉장히 큰 의료시설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대규모 폭발이 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새벽 3시에 테헤란 시내 어떤 공장에서 또 이 변압기 문제로 인해서 큰 폭발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사흘 후에 아와즈 발전소, 여기 이제 테헤란하고 좀 먼 곳인데 이 발전소에서 또 이런 대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5일 후에 테헤란, 쿠드스, 가름다레 이런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또 새벽에 이런 거대한 폭발들이 꽝꽝꽝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일어날까? 그러면 뭐 자연재해일까? 아니면 뭐 부실공사에 의한 그런 인재일까? 라고 상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국민들은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한테 우리가 한 거 아니야? 하고 질문을 합니다. 자, 확산되는 이스라엘 배후설입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대답을 하는데 언론에게 이제 그 폭발이 계속 있은 후에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보도를 했어요.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최근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폭발 사건들의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나탄즈 시설 화재와 관련해 우리 소행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와 연관되라는 법이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간츠 장관은 핵무기를 가진 이란은 명백히 이스라엘의 위협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불법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지만 내 입에서는 어떤 사건도 언급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자, 핵무기를 가진 이란은 명백히 이스라엘의 위협이다. 뭐 이거는 맞죠. 그래서 핵무기를 가진 이라크를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1981년 오시락 원자력 발전소를 때려버렸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시리아를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또 시리아를 또 때려버렸습니다. 그렇듯이 이란이 만약에 핵무기를 가지면 지금 뭐 이란은 이스라엘까지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이미 확보를 했죠.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란의 이런 불법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 것이지만 내 입에서는 어떤 사건도 언급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 사실은 우리가 한 거지만 난 절대로 했다라고 대답은 안 할 거야. 그 말 아니겠습니까? 마치 지난 2016년 당시 이 자유한국당이죠.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이 미국 17년인가요? 미국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을 방문을 했을 때 당시는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CIA 국장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김정은이 교통사고로 죽으면 그게 왜 죽었냐고 나한테 묻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CIA에서 공작해서 김정은 저거 지금 제거하려는 공작하고 있는데 혹시 죽으면 우리가 했냐라고 묻지는 마라. 그러다 우리는 하고 있다. 그 말을 아주 그냥 장난스럽게 돌려서 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폼페이오 당시 CIA 국장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지만 내 입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안 할 거야.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이 관련돼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란의 일련의 폭발 사고들이. 자, 그래서 중동에서 확산되는 이 이스라엘발 파이어 세일입니다. 이 파이어 세일이 뭐냐? 여러분들 혹시 그 브루스 윌리스 나오는 영화 다이하드, 정말 우리 젊을 때 대단히 히트했던 그런 영화 시리즈 영화인데 그 다이하드 4.0이란 영화가 있어요. 그 다이하드 4.0이 바로 이 파이어 세일 영화인데 그 파이어 세일을 아주 잘 묘사한 영화인데 그 파이어 세일이 뭐냐? 일개 국가를 초토화시키기 위한 3단계 사이버 공격을 지칭합니다. 1단계로는 교통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2단계는 금융 및 통신 시스템을 마비, 그리고 3단계는 원자력 발전 및 발전 체계 마비로 이루어지면서 발전소나 전력 체계 제어권을 확보해 대폭발을 유도하는 등의 공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이아드 4.0에서도 보면 그 결국 이 테러 분자들이 이제 연방준비은행의 돈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2단계 금융 및 통신 시스템 마비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그 과정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1단계 교통 시스템을 마비합니다. 그러면 교통 시스템 마비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마비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상상해 본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 얼마나 우리가 또 도시화가 많이 돼 있고 교통 신호등이 많습니까? 그 교통 신호등을 일시에 전국에 있는 모든 신호등을 초록불로 바뀌어 버린다 생각해 보면, 그러면 초록불로 바뀐다 하더라도 조심해서 그 진행을 하는 운전자들도 있겠지만 좀 휴대폰 통화도 좀 하면서 이 불법인데 딴 생각 좀 하면서 초록불이니까 그냥 밟고 지나가다가 대형 사고 다 초록불이니까, 그러면 이 중간에 교차로 지점에서 사고 몇 방만 나도 완전히 그냥 교통 마비가 돼버리는 것이죠. 꼼짝도 안 하는 상황 발생하는 것이죠. 또 전부 다 빨간불로 바꾸는 거, 이거는 그냥 일시적으로 교통만 차만 밀리게끔 만드는 거지만 초록불로 바꿔버린다? 엄청나죠. 이건 아주 간단한 초보적인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교통 시스템 마비고, 더 나아간다면 공항의 항공기 관제 시스템 다 지금 바로 다 착륙해 이렇게 제어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공기는 관제탑에서 다 착륙하는 순서를 이렇게 대기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늘에서 1, 20분 막 선회를 하기도 하고 자기 순서를 기다리면서 선회를 하기도 하는데, 야, 지금 다 착륙해. 그러면 이 항공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순서구나 하고 착륙하다가 다른 활주로로 접근하는 다른 항공기가 부딪혀서 사고 나고 이런 상황 발생할 수 있죠. 선박도 마찬가지고, 지하철에 지금 내 모니터에는 보니까 앞에 지금 시청역으로 가야 되는데 시청역에 우리 2호선 차량이 아무것도 없어. 나 그럼 시청역으로 들어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갔더니 시청역에 이미 2호선 다른 차량은 스타트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2호선이 시청역이 비어 있는 줄 알고 이 뒤에 있는 지하철에 들어갔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추돌을 해서 그냥 대형 사고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통 시스템을 마비시켜서 완전히 그냥 혼란으로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으로는 금융과 통신 시스템 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돈이란 거 요즘 보거나 삽니까? 예전에는 월급 봉투에 진짜 돈 넣어서 이렇게 주고 저희 아버지 시대는 그랬다라고 하지만 요새야 그냥 은행 잔고로 다 찍히고 그 은행 통장이나 또 요즘 보기나 합니까? 다 그냥 휴대폰 찍히는 내가 이만큼 있구나 그렇게 하고 다 사는 것이지. 그런데 그 숫자를 바꿔버려요. 그리고 그 숫자를 내 것으로 만들어요. 숫자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통신 시스템, 뭐 통신 안 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통신의 과부하를 그래가지고 뭐 완전히 그냥 다 다운시켜 버린다든지, 인터넷을 마비시켜 버린다든지. 이 인터넷만 마비가 돼도 우리나라가 못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죠. 이제 이런 상황들. 그리고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이런 데 시스템에 이제 만약에 침투를 한다면, 수력 발전소 아직 홍수인데 지금 물을 가둬놔야 되는데, 지금 밑에 지금 범람 위기인데 뭐 개방해버려 해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밑에 제방에 지금 물이 넘치려고 지금 하고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 위에 있는 큰 댐에서 물을 내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나겠죠. 화력 발전소 마찬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는 더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파이어 세일입니다. 이거 사이버로 다 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이버 공격으로 물리적인 폭발 유도가 가능하냐? 가능해요. 1967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이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967년도, 지금으로부터 53년 전이에요. 바로 월남전 이야기인데, 베트남 앞바다에서 작전 중이던 미 해군 항공모함 포레스탈의 비행갑판 위에 주기된 F-4 팬텀 전투기의 로켓포드에 장전되어 있던 주니 로켓이 전자기 간섭에 의한 오작동으로 발사되어서 정면에 A-4 스카이호크 공격기 옐로 탱크를 피격했고 대폭발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제 당시 월남전을 하면서 이 포레스탈 항공모함이 이 tonkin망 쪽에 이렇게 주둔을 하면서 이제 북베트남 쪽에 이제 폭격을 해요. 그런데 당시 이제 로켓이 나왔으니까 주니라는 로켓을 장착을 하고 이제 출격 대기를 하고, 이제 팬텀이 그냥 갑판에 대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종사는 안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포레스탈 항공모함의 레이더가 이렇게 돌다가 마침 이 주니 로켓의 센서하고 딱 맞아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센서가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켜가지고 발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발사를 하는데 마침 그때 이함 이륙을 하기 위해서 쓱 진행을 하고 있던 A4 스카이호크 공격기가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여기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옐로 탱크를 그대로 맞춰서 대폭발이 일어났고, 그냥 이 활주로가 그냥 아작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전쟁에서 빠지고 이 포레스탈 항공모함을 수리한 적이 있는데, 이때부터 이거 그냥 전자제품 군용 이거는 그냥 만들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때 밀스펙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전자제품, 전자기에 대한 밀스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이 방해 전파도 간섭 전파도 받지 않는 이런 밀스펙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항공기 이착륙을 하고 할 때 그런 이 전자파 간섭, 그래서 통신 오류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휴대폰 꺼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실제로 물리적인 타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파이어 세일의 마지막 단계, 발전소, 원자력 이런 것들을 장악하면 어떻게 되냐? 다이아드 4.0 영화가 나왔을 때 이제 우려가 되죠. 그래서 영화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 국가 정책 다 바꿔가지고 탈원전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다이아드 4.0 나왔을 때도 겁나니까 또 한수원이나 이런 데서 또 해명을 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 다이아드 4.0 저런 거하고 관계없다. 왜? 우리 한수원의 이 원자력 발전소, 이 발전 시스템은 전부 폐쇄형이다. 그래서 인트라넷